네, 녹화를 되네요. 저는 제가 약간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잡담을 하나 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잡담을 떨어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학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학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학부랑 석사, 박사 다 기계공학과 나오고 뭐를 전공을 했냐면은 로봇을 전공을 했습니다. 로봇을 전공을 해서 제가 했던 대표적인 연구는 뭐냐면은 과장돼서 얘기할게요. 과장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람 몸이 있으면은 여기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그거를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도 알 수 있고 그냥 피부 표면에다 붙여서도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찔러서 한 건 아니고 피부 표면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붙여 놓으면은 우리가 막 움직일 때 신호가 막 나오거든요. 그 신호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거꾸로 추론을 해요. 거기서 이제 확률이랑 통계를 많이 썼거든요. 특히나 확률 통계가 아니라 확률 통계를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시다 보면은 요즘 핫한 뭐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론들이 사실 확률 통계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의 생체 신호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어떤 알고리즘, 기계 같은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률 통계를 좀 공부를 하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I나 딥러닝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런 거고요. 아마 저기 유튜브 가면은 옛날에 했던 세미나 자료도 있을 텐데 그것도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네, 뭐 재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있어서 제일 극단까지 나간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그 바늘을 찌르는 연구.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절개를 해서 신경에다가 센서를 박아요. 아니면 뭐 뇌 같은 데다가 센서를 박아서 그런 연구가 있죠. 그 원숭이의 뇌에다가 전극을 박아놓고 원숭이는 가만히 있고 원숭이가 이 뇌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자기가 바나나인가를 먹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팔 말고 로봇팔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나간 연구는 그런 연구가 있죠. 그거는 뭐 사람한테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고 이 사람이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서 이제 자기 팔 대신에 로봇팔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뭘 먹더라. 뭐 그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시작을 해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향해 가는 여행입니다. 이제 계산을 좀 할 텐데요. 요거를 향해 갈 겁니다. 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 표본들을 가지고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분산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표본이 주어졌을 때 이 표본들로부터 여러 가지 통계랑 관련이 된 수치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영어로는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계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 표본들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하거나 하는 거는 표본이 뭐 5개, 10개 이렇지만 사실 표본은 뭐 5개, 10개가 아니라 뭐 만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뭐 10만 단위, 100만 단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표본들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 그 표본들을 대표해주는 대표값이라는 걸 뽑아요. 대표값이라는 일종의 통계량의 일종인데 그래서 이 표본들을 대표해주는 값이다 라는 의미로 대표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계량의 일종이고 표본을 대표하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은 대표값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본에 대한 정보를 좀 요약을 축약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오늘 이렇게 세 개랑 이렇게 두 개를 볼 겁니다. 요거는 앞에 세 개는 뭐냐면은 크기 내지는 값에 대한 대표값이에요. 이 표본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표해주는 대표값들. 대표적으로는 산술평균, 우리 내지는 그냥 평균이라고 하는 산술평균, 뭐 중앙치, 최빈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포에 대한 거, 분포에 대한 대표값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으로는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산술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산술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잠깐만, 이러면 문제랑 완전 똑같은 값 아니야? 잠시만요. 똑같네. 그냥 똑같이 해봅시다. 어디 갔어? 요렇게 5개의 표본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 내지는 산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 표본의 개수를 전체 표본의 합을 더해서 나누면 되죠. 표본을 다 더해서 그것들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120. 잘하시네요. 1 더하기 4, 뭐, 그 다음에 2 더하기 3 하면 5 나오니까요. 되게 빨리 하시네요. 그럼 얼마죠? 그렇게 해서 120 나오죠. 24죠. 24.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평균.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산술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다른 평균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방금. 요거 말고 이렇게 구하는 평균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 평균이죠.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얘도 평균이 될 수 있죠. 근데 얘는 다른 평균이에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다른 평균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평균 중에서도 산술평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평균이어서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죠. 10, 20, 30, 40 이렇게 값을 주고 얘네들에 대한 도수를 주죠. 하나, 두 개, 한 개, 몇 개야? 세 개, 5개, 5개 맞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생긴 도수분포표라는 걸 주잖아요. 그쵸? 도수분포표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값들이 주어져 있고 그 값들의 빈도, 얘네들이 몇 개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진 이 도수분포표는 사실 뭐예요? 172 하나, 172가 2개, 173이 3개, 174가 2개, 176이 1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 되죠? 3, 9로 나누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도수분포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도 구하냐면은 이 빈도를 확률로 바꿉니다. 확률. 이 전체 개수 9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전체 개수로 나눠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요 값과 이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70은 9분의 1이죠.
172는 9분의 2고, 아이고, 더해야죠. 173은 9분의 3, 174는 9분의 2, 176은 9분의 1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에다가 그 값들의 확률을 각각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형태. 이렇게 하면은 사실 풀었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9분의 170 곱하기 1, 172 곱하기 2, 173 곱하기 3, 174 곱하기 2, 176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 뭐예요? 9분의 아까 다 더했던 거, 요거 1개 더하고,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3개 더하고,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1개 더하고. 맨 처음에 구했던 거죠. 모든 표본을 다 더해가지고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랑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요렇게, 평균을 요렇게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표본이 요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첫 번째 문제 하나 했죠? 뭐였어요? 10, 20, 20, 30, 40의 산술 평균을 구해라. 방금 구했죠? 5분의 120 해가지고 24 나왔었습니다. 지워야지. 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산술 평균은 그렇게 구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왜 이렇게 많아? 어디까지 가야 돼? 두 번째로는 중앙치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치.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앙치는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 이 가운데 있는 값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운데라는 게 어떻게 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거는 크기순이에요. 크기순으로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가 중앙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얘의 중앙치는 얼마일까요? 얘의 중앙치 20하고 30. 20일까요? 30일까요? 막 20, 30 막 속닥속닥 거리는데 20일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4개의 값이 나와가지고 20이라고 할 수도 없고 30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5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저기 표본 개수는 5개인데 네. 값은 4가지란 말이에요. 그 5개 중에 중간을 구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산술 평균에 맞추면은 20이 맞고 크기로 따지면 30도 속하거든요. 여기 5개의 표본이 있잖아요. 표본이 5개 있잖아요. 20이 2개 있긴 한데 표본이 5개 있죠. 네. 요거를 크기순으로 정렬을 하면 마침 잘 돼 있네요. 5개가 있죠. 그 중에 중간 거니까 세 번째 거겠죠. 20입니다. 얘네들이 순서가 50은 없었죠. 순서가 이렇게 섞였어요. 이러면 중앙치 얼마일까요? 30? 30일까요? 20일까요? 바뀌면 안 되죠.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중앙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을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중앙치는 20이 나옵니다. 또 해버렸네, 여기. 아까 문제로 가볼까요? 똑같은 값으로 하고 있죠. 10, 20, 20, 30, 40의 중앙치를 구해라. 마침 정렬이 되어 있네요. 20입니다. 네. 중앙치는 이거는 그냥 듣고 흘려 들으세요. 산술 평균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만 하면 되죠. 더한 다음에 나누기만 한번 하면 되는데, 중앙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공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더하기보다 정렬이 훨씬 어렵습니다. 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요.
뭐 100개가 주어졌을 때 100개 더하는 거는 컴퓨터가 진짜 식은 죽 먹기로 그냥 순식간에 해버리는데 100개의 값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일은 생각보다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치는 계산이 약간 필요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게 중앙치고 세 번째는 최빈치입니다. 최빈치. 최빈 이미 한자에서 나와 있죠. 빈도가 높다는 뜻이죠. 영어로 하면은 most frequent하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최빈치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제일 등장을 많이 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빈치는 뭘까요? 20이겠죠. 네,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쉽죠. 20입니다. 20. 여기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중앙치랑 최빈치는 얼마일까요? 중앙치 얼마? 그쵸, 173이죠. 9개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마침 여기 들어있죠. 최빈치는 얼마죠? 그쵸, 173이죠. 둘 다 마침 173입니다. 최빈치는 어떻게 구해요? 요게 제일 큰 값, 빈도가 제일 많은 값. 그래서 최빈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네. 평균은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평균은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평균은 무게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수많은 대학이 있고 수많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냐? 들어보셨나요? 네. 어디죠? 지리학과요? 왜요? 맞아요. 네.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학과가 평균 연봉이 제일 높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혼자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 얘 평균 얼마죠? 얘 산술 평균 내면 얼마죠? 5분의 104죠. 그럼 20.8이네요. 이게 1이 4개 들어있고 100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생각보다 평균이 100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의미가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저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하나 있으면은 걔의 영향을 휙 받아버려요. 평균은. 근데 여기서 중앙치는 얼마예요? 1이죠. 최빈치는 얼마죠? 그쵸.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 중앙치나 최빈치는 우리가 이렇게 톡 튀어있는 애들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뭐 이상치 내지는 결측치라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너무 확 튀어버리네. 근데 평균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요. 얘네들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반면에 중앙치나 최빈치는 저렇게 툭툭 튀어버린 애들의 영향이 좀 적은 편이긴 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미국에서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봉이 제일 높은 학과는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지리학과를 졸업했는지 몰랐네요. 어쨌든 지리학과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분산을 구해볼게요. 분산.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의에 의해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 내는 방법이 있죠. 다른 하나는 뭐 이런 말 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 우리가 10, 20, 20, 30, 40이라는 값들을 가지고 지금 분산을 구하려고 해요.
첫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평균은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냐면은 그 값에서 값들의 평균 있잖아요. 요거를 뺀 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야 돼요. 다시 말장난 같죠?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의 평균이 있어요. 아까 24였죠. 그거를 제곱을 한 거를 다시 평균을 내요.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말장난 같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고 너는 오지 말아라. 아까 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요 값들의 평균을 구했죠. 24였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한 이유는 20과 30 사이여서 여기다가 지금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값에서 평균을 빼요. 여기 10에서 24를 빼요. 마이너스 14 나오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6, 여기는 16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값에서 평균을 뺀 게 뭐냐면은 각각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세워요. 옛날에 이게 수업을 여러 번 하니까 비유도 계속 똑같은 거였네.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대거든요. 옛날에 이거 하잖아요. 기준 한 다음에 양팔간격 좌우로 벌려 이거 하잖아요. 기준을 세워요. 기준이 어디냐면은 평균에다가 딱 말뚝을 박아놓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의 값들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6, 1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얘네들을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값에서 평균을 뺐더니 이 평균은 뭐의 평균이냐면은 값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거를 뭘 해요? 제곱을 합니다. 그럼 196, 16, 16, 36, 256 이렇게 나와요. 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리. 평균으로부터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 평균으로부터 값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10 같은 경우에는 24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제곱해서 이거. 20은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이거. 얘도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이거. 얘도 제곱해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뭘 평균 내요?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내요. 요거의 평균을 내요. 그 어떻게 돼요? 5분의 196, 16, 16, 36, 256. 계산기를 한 번만 쓸게요. 계산하셨어요? 520 나와요? 그러면은 104가 나옵니다. 분산 104. 이해되시나요? 분산을 혹시 이번에 처음 배우셨나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여러분들 분산도 평균은 평균이에요.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는데 뭐의 평균을 내냐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의 평균을 낸 거죠. 네, 요것들의 평균입니다. 요거의 평균이에요. 요거가 뭐예요? 거리의 제곱. 평균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평균을 낸 게 분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계산한 걸 보시면은 만약에 데이터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10, 20, 20, 30, 40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9가 뭐야? 엄청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22, 23, 23, 뭐 25, 27 이런 값들이 있다 쳐요. 얘랑 보면은 제가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균은 비슷하죠. 두 개의 평균은 비슷한데 얘네들은 되게 퍼져 있죠. 얘네들은 되게 촘촘하게 모여 있잖아요. 뭘 구한 거냐면은 비슷한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을 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게 분산이 커요? 아래 게 분산이 커요? 위에 게 크죠. 위에 게 왜 커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밑에 있는 애들은 평균에 제법 촘촘하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얘가 큽니다. 얘가 작습니다.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은 평균인데 뭐의 평균이냐면은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뭐까지의 거리? 값의 평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중간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다. 분산이 작다? 평균으로부터 대체로 많이 안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분산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분산은 여기서 분산 구했더니 104 나왔잖아요. 104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한 104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되죠. 평균적으로 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에 루트를 하나 씌울래요. 왜냐하면은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리에다가 제곱을 한 거를 평균을 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으로부터 104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이 104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평균으로부터는 루트 104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을 해도 되죠. 제곱의 평균을 냈으니까 그거에다 루트를 한번 씌워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분산의 스케일은 값들의 제곱의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100 떨어져요. 저기서 20 떨어지면 여기는 400이 떨어질 거예요. 제곱이 된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루트를 취해주면은 저 값들이랑 스케일이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쓰는 거죠. 표준 편차는 뭐예요? 어디 갔어? 분산은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거리의 제곱을 해가지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뭐냐면은 분산에다가 거듭제곱 루트를 하나 씌워요. 그럼 표준 편차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표준 편차가 2가 나왔어. 표준 편차가 2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얘는 평균으로부터 한 2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표준 편차 스케일로는. 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그 루트를 제곱을 안 하면 루트를 안 씌울 수가 없잖아요. 제곱을 안 하고 더하시면은 0이 나와요. 제곱을 안 하고 여기서 더하면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을 해놓으면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산 말고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하면 0이 나오니까 분산은 이걸 제곱했잖아요. 요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을 내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국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MAV라고 하는데 Mean Absolute Deviation이라고 해서 절대값을 취한 거리의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같은 거죠. 평균이 일단 중심이고
거기로부터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지를 척도로 나타내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개의 대표값을 봤고요. 대표값들이 와 잠깐만요. 우리 45분에 시작했잖아. 네. 미치겠네. 왜 30분밖에 안 됐지? 대표값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쉴게요. 대표값들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5개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막 오른 날, 뭐 내린 날, 또 막 오른 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긴 플롯을 뭐라고 하냐면은 박스 플롯이라고 불러요. 박스 플롯.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이고 공부해온다는 걸 또 까먹었다. 이 박스 플롯이 뭘 그리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을 그려요. 뭘 그리냐면은 대표값들로 우리가 평균, 뭐 중앙치, 최빈치 이런 거를 봤지만 4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4분이라고 해서 4개로 쪼갭니다.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4, 4분위는 안 쓰는데 얘는 1, 4분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놓고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상위 25% 값, 얘는 50% 값, 얘는 75% 값. 4, 4분위는 100% 값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소값이랑 똑같겠죠. 이거를 영어로는 보통 Q1, Q2, Q3, Q가 이제 쿼터라는 의미로 4개를 쪼개잖아요. 그래서 4분이라는 것도 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정렬을 해놓고 딱 4등분을 해가지고 그때 4등분 되는 그 기준점, 그거를 우리가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4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표값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 뭘 그리는 거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렇게 그릴게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여기가 1, 4분이다, 여기가 3, 4분이다, 뭐 중앙값이 여기 있다. 요거 2, 4분위는 사실 중앙치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최소값이다, 여기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딱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대표값들이 결국 뭐 하는 거냐면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을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에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판다스라고 파이썬에서 엑셀 같은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거를 가지고 막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뭐 빅데이터 라이브러리인데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은 대표값들을 구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명령어만 딱 치면은 내가 읽어온 뭐 100만 개, 1000만 개가 되는 데이터들의 대표값만 딱딱딱딱 보여줘요. 그 함수만 딱 치면은 그렇게 내가 막 100만 개, 1000만 개가 되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평균이 얼마, 분산이 얼마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 결국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표값들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값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까지 하고 10시 20분이네요.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좀 주목해 주시고요. 혹시 저기 핸드폰에 카톡 좀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현재 4명 들어오셨는데 카톡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경영학과 대전 충남 경영학과 2학년 단톡방 치면은 뜰 거예요. 이거 들을 줄 모르셔서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그럼 검색을 하시면은 대전 충남 지역대 경영학과 치시면 2학년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바로 지금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표님, 이따 지금 여기서 수업을 끝나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12분은 가시게 돼요. 12분은 이제 이번 수업이 끝나고 다음 마케팅론을 12분은 안 들으셨어요. 마케팅론은 지금 49명이 오시는데 여기 30명만 지금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12명은 가시게 될 겁니다. 12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얼굴 보면 못 봐야 돼. 올해는 2학기 때 추석 수업 때 그때 이제 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머지 분들을 체크 꼭 해주시고 두 번째 2학기 때 예, 나름대로 이제 다시 체크해 주시고 또 2학기 때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즈니스 경진대회 이제 9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남겨줄 테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대전 충남 지역대에서 20명만 참석할 수가 있어요. 1, 2, 3, 4학년에서 20명만 참석할 수 있는데 참가 회비는 5만 원입니다. 각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제가 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과. 충북 지역대회가 예? 단톡방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대전 충남 경영학과 2학년 치세요. 대전 충남 경영학과 2학년. 들으셔서 오늘 이제 이 수업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기초 통계가 바로 2학년 2학기 때 또 통계에 대한 걸 또 배우게 되고 또 3학년 때 되면 금융투자 이해에 또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분산이나 통계나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오늘 잘 해주셔야 여러분들 2학기 때 3학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여기 대충 들으신 분들 우리 기초통계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은 3학년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서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포기하신 선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기초통계를 이 책은 버리지 마세요. 기초통계를 꼭 가지고 계세요. 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혹시나 우리 경영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통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2학기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수업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저도 이 과목을 되게 어렵게 했거든요. 이걸 제대로 안 와서 3학년 때 되게 헤매서 다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 다시. 오늘 기초통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해주시는데 꼭 들으시고 또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듣는 마케팅론이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영학과의 꽃인데 마케팅을 모르면 또 실질적으로 경영학과의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생산을 하고 인사관리 잘해도 팔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통계로 어떻게 팔아야 되고 어떻게 이윤을 남겨야 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듣는 것도 상당히 여기 30명이 수업을 하시고 또 나머지 18분은 그 중에서 4분 정도가 4학년도 계시고요. 3학년도 계신 편집장들이 또 오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같은 여러분들하고 2학년은 아니지만은 3학년도 다시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안 들었던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2학기 때 이번에 1학기가 끝나잖아요. 바로 우리 2학년 호프데이를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요. 그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회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 있죠. 안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학생 활동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서로 소통이 또 중요합니다. 뭐 대학으로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공부만 해서 졸업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론은 졸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데 저희 학생회 들어와서 제 얘기만 들으면은 거의 90% 다 졸업을 합니다. 제가 방법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요. 저도 실은 1학기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1년 쉬었다가 다시 편입을 했어요. 다시 2학기 때. 그래서 제가 실은 내년에 올해 졸업을 못하고 내년 1학기 때는 한 학기를 더 해야 돼요. 세 과목을 더 해야 됩니다. 세 과목이 제가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학점을 못 채워가지고 한 학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가 실패했다가 다시 또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학점을 잘 맞아서 130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느냐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제가 요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임을 합니다. 경영학과. 뭐 10명이든 5명이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선배들 또 밑에 1학년 후배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우리 공부하는데 어려웠었던 거 또 내가 또 했다가 또 쉬웠던 거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해 주시면은 우리 1학년 후배들도 지금 각 신입생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벌써 11명이 지금 포기해서 이 시험을 안 본다고 아예 과제물을 안 냈어요. 어제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불과 한 달 전에 3월달에 4월달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열심히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과제물 제출 못한 거예요. 어제. 아이 저 못하겠습니다. 학회장님. 그 문자 온 것만 해도 벌써 8명이. 나머지 제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과제물 제출 안 하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제물을 꼭 내셔요.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무조건 과제물만 내셔 성의를 보이세요. 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면 진짜 아깝잖아요. 여기 37만원, 39만원 날라가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려고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다 공부하려고 오셨고 기존에 다 어때요? 학교를 다녔다든가 사회생활을 했다든가 다 이런 분들이세요. 거기 거기 방송통신대에는 처음에 뭐 11살, 21살짜리 오신 분들은 여기 10명도 안 돼요. 지금 저희 경영학과에 최고 나이 많으신 분 몇 살인지 아세요? 75세입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이 학기 지금 4학년이신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해 지난 학기에 다 C, D로 해가지고 어때요? 60점 이상으로 꽈락이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젊은 친구들은 다 꽈락 나왔어요. 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번에 61세 여기 또 모 회장님 또 계십니다. 우리 경영학과에. 그분도 이번에 저 때문에 어제 제출 못했어요. 그분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펜션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십니다. 과제를 못 내셔서 오늘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제가 어제 대충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과제가 어려우시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 해드리지 못하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은 30점은 안 나와도 25점은 나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30점은 안 나와도 25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특강만 다 들으셔도 20점을 주잖아요. 과제문제처럼 25점 나오잖아요. 45점이죠? 그럼 60점 중에 15점만 더 맞으면 꽈락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 하셔가지고 꽈락이 나와서 저처럼 세 과목을 한 학기 더 들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많이들 열심히들 하시니까 우리 학원님들 따라주시고 이번에 단톡방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지속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 또 공지할 때 잘 들으시고 지금 현재 21명 들어왔네요. 총 21명 들으시는데 여기 보시니까 경천 명품순대 사장님이신지 몰라도 들으셨네요. 이분 바꿔주세요. 이름을. 근데 희망적인 분이라고 써주신 것도 이분도 바꿔주시고 일하고 싶은 네오님. 왜냐면 이게 익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여행량은 인생. 이분도 이름 바꿔주세요. 이렇게 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을. 제가 여기 오늘 써주신 명단은 제가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써주신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전화번호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명을 꼭 거론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에다 나 누굽니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제가 그 댓글은 안 지우니까 제가 보고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기억을 해둘 테니까 꼭 해주시고 이거 단톡방을 되도록이면 들으셔서 오늘 수업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여기 권은숙 우리 학습부장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예, 권은숙 학습부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여기 변일선 아직 안 오셨나? 예, 우리 인사하세요. 부대표. 예, 우리 대표님 다시. 강수, 물으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또 하나 여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부대표님이나 우리 학습부장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임원을 저희가 한 3명 정도 더 충원을 하려고 해요. 임원이 되시면 임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임원 장학금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임원을 17일까지만 제가 신청을 받는데 임원이 들어오신 분들은 2학기 때 제가 장학금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학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이 뭐 17일까지 학생회에서 좀 접수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제가 늘려놨기 때문에 혹시 임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임원이라고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활동 하시면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소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기 대표님이나 부대표나
우리 학습부장님한테 카톡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학번하고 이메일 주시면 제가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등록하신 분들은 2학기 때 제가 장학금을 선정해서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1학기 끝나면서 상장이 있어요. 상을 드릴 수 있는 거나 제가 드리는데 그건 우리 임원들 중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신 분들은 제가 학장상부터 총장상부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상을 받으신 분들은 얘기하고 또 하나 비즈니스 경기인데 제가 2학년도 한 명, 1학년도 한 명 참석시키려고 해요. 왜? 5명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학년, 2학년이 나가게 되고 그럼 여기서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내년에 또 후년에 또 계속 비즈니스 경기인데는 매년 개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출품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죠? 총장상이면 바로 내무부 장관, 이제 장관급 상입니다. 여기에 혹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시청이나 우리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상장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승진이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장관급 상이에요?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 상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장관급입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이 뭐 일반 방통대 일반인들 얘기하니까 학생수가 최고 많고요. 학생수가 최고 많고 또 역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일반 사회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또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고 저도 오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분들이 들으시고 또 오늘 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고요. 요거 명단 기록해 주셔서 꼭 오늘 제출해 주시고 그럼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부대표님하고 학습분야한테 혹시 뭐 초대 안 되신 분들 초대해서 들으시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 끝나면 그냥 수업 끝난 거로 말지 마시고 복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다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고 다 바쁩니다. 저도 상당히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앞으로 또 할 것이고 저도 또 이번에 또 대학원을 또 가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대학원을 가실 분들은 꼭 여기 학회장을 하십시오. 학회장을 하신 분들은 대학원 면접에서 상당한 가산점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 김성민 교수님이라든가 우리 교수님들이 상당히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산점을 드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대학원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학원 MBA를 하고 싶은 분들 반드시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영학과는. 특히 왜냐하면 경영학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방송통신대학 인원이 제일 많았던데 많게는 우리 대전 충남 지역 때만 해도 제가 그때 당시 89년도만 해도 한 500명이 넘어서 여기 와서 참석도 못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한 학기 다니다 말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해줘요. 학회장들이. 지금은 이제 몇 명 안 되지만은 3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우리 방송통신의 최고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경영학과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문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경영학과에 오신 분들이 학생회 활동하시고 또 동문회도 들을 수 기회 드립니다. 동문회 들어오시면 또 동문회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동문회가 잘 돼 있어요. 회비도 한 2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동문회에서 장학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마지막 시간을 해보죠. 이 오후에 무슨 수업이었죠? 마케팅 수업하는 박유경 교수님이 저랑 입사 동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시험을 보고 이따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죠. 언제 오시려나? 네. 1시부터 수업이에요. 그쵸. 점심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잡담을 하나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대학교가 좀 학교가 작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수님 전체 계신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가 작고 그래서 뭐가 되게 좋은 점이냐면은 교수님들이 학과나 단과대학을 떠나서 되게 서로 되게 많이 알고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과 교수님들 내지는 그냥 학과 넘어서 단과대학 교수님들 정도, 사실 단과대학까지도 그렇게 안 가고
보통은 학과 교수님들끼리만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진짜 뭐 그거를 떠나서 막 다 뭐 어느 학과 어느 단과대학에 어느 교수님들이든 간에 다 막 서로 챙겨주시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박유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경영학과신데도 저희 동기 모임 할 때도 되게 재밌게 잘 만나고 있고, 심지어 박유현 교수님은 저희 학부 저희 단과대학의 겸임도 한번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죠.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할 텐데 요게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를 한번 잘 해봅시다. 마지막 시간은 뭐 할 거냐면은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표준화. 그래서 주어진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또 예제로 한번 출발을 해보죠.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따가 하고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10, 20, 30, 40, 50 요거의 분산을 구해보실래요?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은 딱 봐도 30이겠죠? 분산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셨나요? 분산이라고 그랬죠. 네. 뒤책에 있는 식을 하면 15.9. 분산 구하는 방법 2개 한다 해놓고 하나만 했네요, 제가. 네, 책에서는 n-1을 나눈 걸로 나왔거든요. 표준말자까지 했네. 표준말자까지 했는데 분산은 지금 1000 나와. 분산? 아니, 1000 나누기가 250. 표준말자까지 했네. 200? 50. 200.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이 30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20,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10, 여기는 0, 여기는 10, 여기는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을 제곱을 하면은 400, 100, 0, 100, 400이 나와서 5분의 2000이래. 1000이 되죠? 200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값을 정확히 2배를 해요. 그럼 분산이 얼마 될까요? 얘는 2배가 될까요? 그러면은 몇 배가 될까요? 4배가 될까요? 몇 배가 될까요? 4배? 4배? 8배?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보죠.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구했을 때 200이었잖아요. 얘를 2배로 늘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0, 40, 60, 80, 100이 돼요. 평균은 2배가 되죠. 어쨌든 똑같네요. 30의 2배니까 60 됐을 거예요. 여기가 몇 배가 되죠? 여기가 거리가 2배가 되겠네요. 마치 고무줄 같아서 여기 고무줄 여기 위에다가 원래는 10, 20, 30, 40, 50 있었는데 얘를 2배로 쭉 늘렸어요. 그럼 20, 40, 60, 80, 100으로 간격이 2배로 늘어나죠. 거리가 2배로 늘어나겠죠.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러면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취할 텐데 제곱을 취하니까 4배가 되겠네요. 2배의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겠죠. 분산이 4배가 됩니다. 2의 제곱배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얘를 3배를 해요. 그러면은 분산은 9배가 됩니다. 뭐 통계책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이게 분산이라는 뜻인데 어떤 값에다가 a배를 하면은 원래의 분산에다가 a 제곱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2배를 하면은 분산은 원래 분산의 4배가 되고 3배를 해서 분산을 구하면은 그거는 원래 분산의 9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표준 편차가 뭐 10이면 분산이 얼마죠? 100이죠. 얘를 2배를 하면은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죠? 분산은 얼마가 되죠? 표준 편차 2배를 올린다는 건가요? 표준 편차 2배 되겠죠. 왜냐면 분산이 4배가 되니까. 그쵸? 얘를 3배를 하면 얼마가 되죠? 표준 편차가 네. 30이 되겠죠? 분산은 제곱이 될 거고. 그쵸? 얘를 만약에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 편차가 얼마 되죠? 5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25가 될 테니까. 그쵸? 그러면은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로 나누면 100에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 나오겠죠? 10? 얼마죠? 표준 편차 얼마죠? 1이죠. 분산이 1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는 값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얘를 시그마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여기 힌트 여기 있어요. 찡긋 여기 있어요. 1이죠. 1이 되겠죠?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어떤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분산 내지는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1이 돼요. 요거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정규분포를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정규분포 처음 듣는 분 또 정규분포도 조금 하긴 해야겠네요. 확률분포도 처음이세요? 확률분포 처음이세요? 쭉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얘를 잘 들어야 돼요. 얘를 잘 들어야 돼요. 잠시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정규분포.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 확률 변수에는 항상 확률 분포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주사위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주사위의 눈이라는 확률 변수는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값을 가질 거고 그것들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개.
얘를 뭐 굳이 그래프로 나타내자면은 1, 2, 3, 4, 5, 6일 확률이 각각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런 모양의 가로축을 값을 주고 이게 세로축을 확률로 주는 이런 모양의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변수는 변수인데 이 변수에 값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값, 변수라는 게 존재하고 그 변수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발생을 할 확률이 이렇게 뭔가 딱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에는 항상 확률 분포라는 게 따라다녀요. 이게 뭐 이산적이든 간에 연속적이든 간에 어쨌든 확률 분포라 하면 뭐냐면은 이 확률 변수의 확률을 정의해주는 함수예요. 확률 변수가 있어서 이 확률 변수가 각각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다를 설명을 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쵸? 네. 요 정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뭐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냐, 뚝뚝 끊어져 있냐, 아니면 연속적이냐에 따라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속적인 값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런 걸 뭐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속적인 값, 여기가 이렇게 촘촘하게 값이 연속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적인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 중에, 이런 연속적인 경우 중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확률 분포의 함수가 정규 분포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미 그 함수의 꼴은 알려져 있죠. 뭐 정확히 쓰자면은 막 요렇게 생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생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규 분포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분포여서,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대수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듣고 흘리세요. 대수의 법칙, 대수, 여기서 말하는 대수는 큰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말해도 더 low of large number라고 돼 있죠.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표본의 개수가 되게 많아지면은 어떤 분포는 결국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중요한 내용의 어떤 정리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표본이 충분히 크다면 그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냥 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요. 보통 정규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 이런 게 주어진다면은 그 함수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나는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가 영어로 노말이거든요.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n이라고 쓰고 나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얼마고 분산은 얼마야. 예를 들면은 나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야. 나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10이고 분산은 25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25라고 풀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고, 얘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일반적인 형태의 그 확률 분포, 잘 그렸는데요. 네, 이런 모양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딱 중간이 뭐냐면은 여기가 딱 평균이 되고, 요게 벌어진 정도가 시그마로 결정이 됩니다. 분산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분산이 작아지면은 좀 내려서 그려야겠다. 좁아지겠죠. 분산이 작다는 거는 어떤 값들이 더 평균에 이렇게 모여있다는 뜻이 되고, 분산이 만약에 커지면은 더 펑퍼짐한 모양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규 분포 예를 들면은 뭐 전국에 있는 인구의 뭐 키를 조사했다라고 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를 확률이 되게 크겠죠. 그리고 뭐 수능 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점수라는 게 있고
뭐라고 하죠 요즘에? 표준 점수라고 저 때는 표준 점수라고 했었는데 원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는데 그 원점수라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여러 가지 난이도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보정을 한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고 올게요. 두 번째 문제 이렇습니다. 아래 표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라고 했어요. A 학생이랑 B 학생이랑 다른 시험을 봤어요.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서로 다른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한 명은 평균이 60점인데 점수는 80점을 받았어요. 평균보다 20점 더 맞았죠. 근데 표준 편차는 5였고 밑에 있는 학생도 평균보다 20점을 더 맞았는데 얘는 표준 편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A랑 B의 표준화 값을 구하고 둘 중에 실제로 누가 상대적으로 더 잘 받는지를 한번 따져보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같은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0점이고 분산이 25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가 나왔어요. 여기 평균이 딱 50점이 딱 나왔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80점을 맞았고 아까 얼마였죠? 80이랑 70이었나? B라는 학생이 70점을 맞았어요. 둘이 같은 시험. 누가 잘 봤죠? A가 잘 봤죠. 이건 너무 쉽죠. A가 잘 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냥 딱 봐도 점수가 높긴 하죠.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 없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보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더 높고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점수가 낮아지는 방향이죠. 점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또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A랑 B랑 놓고 보면은 A가 일단 오른쪽에 있어요. A가 오른쪽에 있고 더 내려가 있는 저기에 있으니까 더 드문 사람이라는 얘기죠. 더 드문 점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랑 B랑 놓고 보면은 이거는 A가 잘 봤죠. A가 잘 봤습니다.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번에는 시험 점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이 50점이고 분산이 25예요. 다른 점수는 마찬가지로 평균이 70점이고 분산은 똑같아요. 분산이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은 두 개가 일치를 하는데 평균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동만 해 있는 거예요. 분산이 같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같아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이때 학생 A는 빨간색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요. 학생 B는 파란색 시험을 봤는데 70점 맞았어요. 누가 잘했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잘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두 개가 같을까요? 두 개가 같을까요? B라는 분도 있고 B 학생이 원점수는 잘 받았죠. 원점수는 잘 받았는데 우리는 이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A라는 애는 빨간색 시험을 봤더니 평균 맞았어요. 평균. 딱 가운데 위치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죠. 이 그래프 상에서 A가 차지하는 이 상대적인 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또 B라는 학생도 이 평균이 70점인 이 시험에서 딱 평균을 맞았어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동일한 위치의 그래프였다면은 A랑 B랑 위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 둘은 똑같은 점수죠. 그쵸? 만약에 A가 50점이 아니라 A가 60점을 맞았어요. 누가 잘 봤죠? A가 잘 봤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얘를 같은 위치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B는 여기잖아요. B는 여기고 A는 여기라는 말이잖아요.
두 개가 같은 그래프라고 옮겨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잘 봤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평균이 같은 경우 잠깐만요. 평균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평균이 같은데 평균이 같습니다. 평균이 뭘로 가냐면 50점으로 같아요. 평균이 50점으로 같은데 A는 빨간 시험에서 70점을 맞았어요. B는 파란 시험에서 70점을 맞았어요. 이건 누가 잘 봤을까요? 이건 누가 잘 봤을까요? B? B가 살짝 들리네요. 혹시 A인 사람? A가 잘 봤을까요? B가 잘 봤을까요? 저는 B 같아요. 결국에는 그걸 생각해야 되죠. A랑 B랑 서로 다른 시험인데 이 서로 다른 두 그래프를 똑같이 막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간에 똑같이 딱 만들어놔요. 그때 A랑 B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가 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생각해보기로는 이 B라는 점수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이 그래프를 이 빨간색처럼 하려면은 분산을 키워야 되죠. 분산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더 이렇게 쭉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B가 A보다 좀 더 오른쪽에 갈 거예요. 그쵸?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엔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빨간 시험이랑 파란 시험 중에 분산이 작은 게 뭐죠? 파란 시험이 분산이 작죠. 분산이 작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평균으로부터 멀어지기가 힘든 시험이라는 거죠. 점수가 평균에 더 모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나 B나 둘 다 평균으로부터 20점 많이 맞았는데 빨간 애가 20점 멀리 떨어지는 거랑 파란 애가 20점 멀리 떨어지는 거랑 두 개의 어려운 정도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파란색 시험이 분산이 더 낮으니까. 그쵸? 파란색 시험이 분산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B가 좀 더 어려운 점수 같아요. 더 멀리 떨어지기 힘든 점수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만약에 이제 이게 심지어는 뭐를 옮겨볼까? 얘를 옮겨볼까? 얘를 옮길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동이 돼. 얘가 예를 들어서 30점이 돼. 얘가 30점이 되고 그러면 A는 70점에서 50점이 될 거예요. 요래도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너무 어려워졌나요 갑자기?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A가 70점이었잖아요. A가 70점이고 B도 70점인데 B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20만큼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20만큼 이동을 하면서 이 A도 2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A가 20만큼 오니까 50점이 될 거예요. 여기가 될 거예요. 다른 건 없죠. 달라진 건 없어요. A랑 B랑 점수를 놓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A랑 B랑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B가 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 A랑 B랑 놓고 봤을 때 B가 더 오른쪽에 가 있는 점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도 사실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겠죠. 여기까지 좀 따라오시나요? 이제 표준화를 가볼게요. 표준화를 가보겠습니다. 표준화는 뭐냐면은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를 평균은 0을 만들고 분산은 1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평균이랑 분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서 정규분포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애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거든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 정규분포. 다시 말해서 0,1짜리 정규분포.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어떤 정규분포를 뭐냐면은 동일한 그래프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봤었죠? 막 정규분포가 서로 다르게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정규분포 그래프를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요거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표준 정규분포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그러려면은 딱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평균을 0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표준 편차가 1이 되잖아요. 아까 요거 이제 써먹어야겠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오씨 어디 갔어?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산을 여기 있다.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어떤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은 1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늘렸다 줄였다를 잘 해가지고 딱 표준 편차만큼으로 딱 줄이면은 분산이 딱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죠.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여기죠. 평균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서 분산을 1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정규분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예를 들었던 50에 25짜리인 정규분포가 있는데 25라고 안 쓰고 5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얘를 일단 첫 번째로 여기로 가져와요. 여기로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50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5로 나누면은 얘를 5로 나누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로 나누면은 쪼그라들겠죠. 얘는 여기 0을 기준으로 쪼그라드는 게 될 거예요. 곱하면은 늘리는 거고 나누니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솟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얘가 결국 뭐가 돼요? 0,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붙어있던 점수, A의 점수, 얘도 같이 평행 이동을 하고 같이 쪼그라들면 돼요. 그러면은 같은 그래프로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마지막 예였죠. A라는 애가 이 빨간색에서 50점을 맞았어요. 이 말인즉슨 이 A라는 점은 사실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 표준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빨간색 그래프 상에서 이 A라는 점수를 여기로 옮겨보는 거예요. 여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50이라는 점수에다가 A의 점수를 50이라는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럼 얼마지? 4네요. 여기가 4라는 거예요. 4. 이게 제가 수년간 수업을 해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눈빛을 알아요. 한 5분 전에서 여기로 오면서 한 70%가 나가 떨어졌어요. 알아요. 전 알아요. 이제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부터 할까요? 보세요.
요런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요거라고 할게요. 요거라고 할게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뭐냐면은 얘를 이 그래프를 얘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이 빨간색의 언덕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의 언덕에 있는 이 빨간 여기 60이라는 이 점이 이 검은색의 언덕으로 가면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 이 언덕을 50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 60이 어디로 와요? 60 빼기 50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10이 되겠네요. 그쵸? 일단 평행 이동만 하면은 10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쪼그라뜨려야 돼요. 얼마로 쪼그라뜨려야 되냐면은 얘를 5분의 1로 줄여야 돼요. 표준 편차만큼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볼록 솟아버려요.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점은 내가 이걸 5분의 1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이 되니까요. 평행 이동한 다음에 쪼그라뜨렸으니까. 그러면은 그 점은 어디가 된다? 여기가 된다. 이 검은색 그래프에서 2가 됩니다. 2. 요거 이해되셨나요? 요거 좀 낫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막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시험 성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데에다가 놓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물론 다른 거를 한쪽으로 옮겨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딱 하나의 표준을 놓고 거기로 다 몰아버린 다음에 거기 상에서 비교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이 뭐냐면은 어떠한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준화된 값이라 불러요. 표준화 값. 예를 들면은 이거였죠. 아, 어디 갔어? 요거였죠. 아까 원래는 여기에 있던 60이라는 값이 표준화를 거치면은 2가 됩니다. 네. 아까 요거였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 있던 점이 옮기고 줄였더니 여기로 가서 2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따르는 60이라는 값은 표준화를 거치면 2라는 표준화 값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표준화 값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보통 Z를 많이 써요. 여기 Z. 값을 X로 썼을 때 여기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려서 얘를 Z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함수가 평행 이동하고 적당히 쪼그라들어서 때로는 적당히 늘어나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보세요. 아래의 표에 대해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하세요. 1번 A와 B의 표준화 값을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해보세요 한번. A를 구하면은 5분의 20. B를 구하면은 다 했네요. 누가 더 잘 봤어요? 갈리는데요? 같은 언덕에서 누가 오른쪽에 있죠? B죠? B가 잘 봤겠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준 편차가 더 작은 시험.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맞기가 더 어려웠던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걸 하는 이유는 저의 수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공대 교수인데 공대 교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수식이나 막 원리나 이런 거를 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킬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도 사실 그냥 까놓고 보면 이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이거 외우세요 하면 땡인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좀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좀 돌고 돌아서 여기에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규분포라는 애들이 서로 다를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데 놓고 비교하려고 변환을 하는 거예요. 표준화라는 걸 시켜서. 그래서 표준화를 했을 때는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자리인 언덕에다가 놓고 그 점을 딱딱 옮겨서 찍은 다음에 이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확률값을 계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표준화를 하는 그 이유 자체는 같은 언덕에다가 놓고 비벼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아직 못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읽고 끝낼게요. 너무 일로 확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디 갔지? 네,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마무리를 합시다. 통계학을 그래서 여기가 왜 나왔지 근데? 갑자기 잠시만요. 이렇습니다. 통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게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결국에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 그래프가 막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돼요. 우리는 요걸 보면은 얼추 알 수 있죠. 통계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추세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비록 아주 정확한 시점에 그 값을 예측하기는 어렵더라도 대충 이런 추세를 따라간다면은 미래에, 우리가 현재까지는 여기를 관찰을 했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알아가는 거를 보통 회귀라고 합니다. 회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통계를 좀 파다 보면은 일단 선형 회귀라는 거를 언젠가 배우실 거고, 만약에 거기서 좀 더 나가게 된다면은 회귀만으로도 그냥 수업을 하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추세가 존재할 때 요런 함수 모델을 찾아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회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계열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얼추 다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 기록은 11시 15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과제 보여드린 거 우리가 다 풀긴 했는데 요거 잘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도 써야 돼요. 보통 쓰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풀이를 쓰시려면은 써주세요. 네. 아주 최소한의 풀이. 네. 그 정도는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워야지. 네. 제출하는 방법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 제출하는, 아니 그거는 사이트에 있어요. 네, 사이트에 이 있어요. 정보에 캠퍼스 거기서요. 제가 학생 버전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마 저기 붙어있는 그 시간표에도 거기 그 제출하는 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제출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실 저기 중앙치 있잖아요. 정렬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9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정렬을 해서 5번째 값이 중앙치라는 얘기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로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분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계산법 달라진 뭐냐 교재에 나온 거 보면은 그 객체수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걸로 나와 있어요. 분산 같은 경우는. 맞아요. 샘플 베리언스를 그렇게 구하죠. 예, 샘플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희 교재가 나온 거 그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교수님이 지금 5로 나눠가지고 평균은 맞는데 분산을 할 때 5로 나누셨거든요. 근데 체류 이하면은 4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분산 개수로 나눠야죠. 아 분산은 그게 계산이 달라요. 평균하고. 아니요. 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 저렇게 하는 방법 편차 구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선생님 두 번째 이야기 했던 거 그 방법으로 해도 개수는 다 5개로 나눠요.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분산을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경우랑 전체 개수에서 하나 뺀 걸로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요? 교재에 제가 어느 수준까지 설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은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게 기본이긴 한데 교재에 제가 어디까지 설명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북으로 해놔가지고 교재를 지금 일단 분산의 정의 자체는 개수로 나누는 게 맞긴 합니다. 선생님 숙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정만 내는 거죠. 답도 좀 그러니까 풀이 가정 답하고만 네네네. 내는 거죠. 문제는 문제 내실 필요 없어요. 분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분산은 여기도 나와 있는데 표본에 대해서 구한 표준 편차고 그거는 실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정하려는 통계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n-1로 구하는 게 맞아요. 표본 표준 편차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 레포트 쓸 때는 지금 교수님 알려주신데 5개 표본이니까 5개 나눈 걸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n으로 나눌 때랑 n-1로 나눌 때랑 요거 배우실 때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뭐가 다른지. 네. 언제 n으로 나눠야 되고 언제 n-1로 나눠야 되는지는 저 표본 표준 편차를 배우실 때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는 이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 멀티미디어로 좀 네네네네. 듣는 거라가지고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고맙습니다. 저 질문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안 됐는데 네. 이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분산에 대해서 이제 제곱 루트를 씌운 값이잖아요. 분산이라는 게 애초에 평균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정도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0인데 이 사람이 이제 80점에 위치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결국에 나중에 이거를 요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A 같은 경우에요? 네. B가 멀리 떨어져 있죠.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B죠. 네.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동일하게 둘 다 20점씩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준 편차는 네네. 예, 잠시만요. 알았어요. 제가 적절한 설명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표준 편차는 네네. 얘가 속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낸 표준 편차고, 네네. 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말은 A가 본 그 시험, 그 분포가 되게 퍼져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더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죠. B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되게 가깝다는 얘기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20점이 떨어져 있어도 요 시험이 더 퍼져 있는 시험이고 요 시험이 더 모여 있는 시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더 멀죠. 이해되시나요? 아,
그 제가 이해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표본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한 그래프. A가 완만하죠. 네. B가 이제 뾰족하죠. 그러면은 난이도 측면에서 분별력 그냥 학생들의 그 분별력 테스트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두면은 이제 A보다는 B가 훨씬 더 분별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은 조금 안 맞는. 네, 여기서 이걸 가지고 딱 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B가 네, 평균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변별이 되게 안 된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오히려 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 난이도는 A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이제 그 평균에서부터 멀어지기가 힘든 시험이다. 이게 난이도라고 하는 게 난이도라는 것도 좀 되게 주관적이어서 네, 어떤 의미에서 고득점자가 A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난이도는 B가 어렵다고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표현도 이 상황을 네, 한 번에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뭐가 더 어렵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제일 네. 적합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